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23년 11월 동안 개인이 순매수, 최다 순매수 들어왔던 종목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철강 제조, 재련, 판매, 수출, 수입 이런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계열사들을 바탕으로 전기차 업종의 테마로 엮이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이 나빠요.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12%나 감소한 그런 영향이 있었고 4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료가 되는 그 니켈이나 아니면 리튬, 철강 관련된 종목들 그 품목들이 되게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마진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업종 자체도 전기차로 많이 이제 선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뒤에 말씀드리고 먼저 이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나스닥 차트는 이제 11월 1일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2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좋은 흐름을 200일선 위에서 보이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0.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나스닥이지만 S&P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새벽 1시에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기에 너무 이르다. 즉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지수가 좀 빠져야 되는데 더 오르는 이제 이유가 결국에는 이겁니다.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 나쁜 뉴스도 좋은 뉴스. 이제 good is good, bad is good이라고 모든 이슈들이 좋게 해석되는 이제 그런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돈이 소중하겠지만 이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좋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눈에 좀 시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방금 보였던 이제 16,030.25 고점으로 마감한 모습이고 이거는 어제 아침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시간 동안 시장이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간 외로 거래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1시 반에 미국 시장이 11시 반에 시장이 오픈하면 그 다음날 6시까지 계속 움직이다가 7시까지 계속 움직이다가 1시간 쉬었다가 또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거의 뭐 무한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거의 반영합니다. 99.99%요. S&P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는 안 갖고 왔네요.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 그동안에 달러나 채권으로 몰렸던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제 금으로 몰리는, 왜냐하면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어디다 맡길 것인가 할 때 결국에는 골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금리가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이 달러 가치가 빠졌다라는 것이고 달러 가치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금액을 줘야 원자재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자재인 이제 골드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에 근접했던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 하루에 온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제적인 금을 통용하는 그 단위가 온스당 2,050달러에서 2,090달러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채권도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파월이 저렇게 헛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오펙 산유국과 그다음에 산유국에 포함되지 않은 오펙 플러스가 함께 이 내년에 어떻게 감산을 할 거냐.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생산량을 줄여서 이제 좀 가격을 좀 올려보자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달러가 빠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맞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그 원자재 특성상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얘기했네요. 항생은 반등 조금 하는 모양새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LS 때문에 좀 고민 많으시죠.
자, 오늘 종목 바로 넘어갈게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차트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손절 가격은 45만 원입니다. 한 4만 8천 원, 뭐 44만 원대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45만 원이 여기 지금 200에선에서 걸쳐 있거든요. 44만 원은 일시적으로 한번 밀렸을 수도 있으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200에선을 지지 못한다면 내용 자체가 내년엔 더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적이 올랐던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다라는 것은 결국 테마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 한창 7월 8월에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가격이 급등했을 일시적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원래의 실적 가치, 원래의 퍼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44만 원대 손절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포스코 홀딩스에 생각보다 많은 이제 매수 금액이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관련된 계열사들 많고 그다음에 전기차 업종이 많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 그래서 인버스를 노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레버리지를 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좀 헛발질을 좀 했다라는 부분이고 팔았던 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계열사를 바탕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그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용은 되게 좋아요. 향후 10년 먹거리를 본다면 내연기관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결국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뭐 수소차,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로 좀 산업이 개편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10년 동안 투자하려고 이 주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차 전지가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흐름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지 종류가 2차 전지는 여기에 있지만 1차 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입니다. 충전이 안 되는 이제 쓰고 버리는 에너자이저 같은 것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바로 배터리거든요. 충전이 가능한 다회용 전지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다회용 전지. 충전했다가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고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여기 있고 3차 전지까지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현대차의 과도기 삽질 단계가 있었습니다.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뭐 수소차로 한때 비중이 9대1로 수소차 9대1 나머지 1 이런 표방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소 그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22억씩 들었고 예전에 몇 대 설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매우 자연에서 유래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그런 내용 자체는 좋았지만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현대 시대는 우리 2차 전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원료가 되는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납축전지가 있습니다. 되게 무겁고 딱 들어도 무겁고 뭔가 뻑뻑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골프카트나 차 엔진, 비행기 엔진 이런 데 쓰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방전이 잘 되고 방전이 되면은 이제 다시 충전하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니켈과 카드뮴 전지가 있습니다. 철도나 비행기, 인체에 워낙 유해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형 운송 수단에 사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계 전지입니다. 가볍고 차에 들어가도 되고 용량도 크고 지금 옛날에는 뭐 충전해가지고 4, 50km 많아봐야 150km 가는데 지금은 좀 성능이 좋은 차들은 4, 500km도 가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통 환경에 좀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전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명도 길고요. 대신 이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 이렇게 있으면서 전기의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도표가 있는데요. 조금 더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알고 있는 리튬계 2차 전지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제 리튬계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리튬 이온이 결국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성하는데 여기를 볼게요. 양극재 플러스극, 음극재 마이너스극 이렇게 있습니다. 양극재는 대표적인 리튬 산화물이 가장 비싸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흑연 마찬가지로 음극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해질 이 리튬 이온이 이 생명체 같은 건데 전해질 액체를 바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충전되고 하면서. 그래서 전해질이 이 액체를 신속하게 나르는 역할을 하고 분리막은 여기서 이제 혹시나 일로 가다가 다시 일로 와가지고 과열돼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의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렸고, 이제 원가가 우리 주식하는데 핵심일 텐데, 결국에는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입니다. 결국에는 배터리로 가고, 배터리로 충전하고, 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배터리의 60%가 이 소재 비용입니다. 소재 비용, 이런 것들. 배터리의 60%.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큰 비중이 사실상 배터리에 있고, 배터리의 더 소중한 부분이 좀 소재 이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재 비용이 절반이 바로 양극재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에코프로비엠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양극재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관련된 종목이 결국 에코프로 BM, LNF,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양극재도 하고 응급재도 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제가 VIP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결국에 앞서 보셨던 이 흑연 관련돼서 지금 어제부로 중국이 흑연 통제를 했습니다. 흑연 수출 통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도 피해자고요. 테슬라에 어떤 그 들어가는 배터리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수출 자체를 이제 정부 당국의 허락을 받고 수출을 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주전자재료가 왜 부각받냐면 음극재를 만드는데 흑연이 없이 실리콘으로 음극재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을 단독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실리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수출 통제권이나 어떤 원자재를 바탕으로 한 패권 전쟁에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의 핵심 기술이 이전되느냐 혹은 이제 수출이 잘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고려되면서 한두 번쯤은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좀 다시 올라오는 국면이긴 하지만, 상황 자체가 2차전지의 예전에 그 전성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 결국에는 히토류 전쟁입니다. 그 들어가는 흑연이나 뭐 리튬이나 여러 가지 그 히토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33개에 있는 히토류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형성하다 보니까 원자재 조달 능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죠.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있어야 가공을 하고, 가공을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이제 상품화를 시키고, 상품화된 것을 바탕으로 배터리에 탑재를 할 텐데, 되게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원자재 조달 능력이고, 중국이 이 흑연이나 그다음에 게르마늄, 뭐 갈륨 이런 히토류 바탕으로 패권 전쟁을 미국과의 반도체 싸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폐 배터리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결국 리사이클 관련된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업종의 그 사이클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이 LNF 같은 경우에는 폭망했어요. 폭망. 왜냐하면 바로 이겁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특징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폐 배터리 리사이클 원자재 조달부터 시작해서 제조하고 상품화 시키고 폐 배터리 리사이클까지 이 원스톱으로 한 그룹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원자재 조달을 에코프로 갑작법인이 하고 있고, 전구체와 리튬 제조를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조그맣게 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올랐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자재 조달 능력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 아까 보여드렸던 그다음 폐배터리 리사이클까지 원스톱으로 다 쭉 되는데,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조달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 뒤에 사이클들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두 그룹이 이 2차 전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완성 배터리 제조업체가, LG화학이나 완성 배터리 제조업체가 있지만, 일단 완성 업체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각받는 이유는 결국 이 바로 이 원자재 조달이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 좋아하시는 포스코 퓨처엠도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는 폐배터리 사이클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그룹은 향후 오랫동안 볼 때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설명하기에 좀 앞에 서두가 길었지만 결국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가전 산업 원자재 및 철강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무역, 건설, 에너지의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며 제선, 제강 등 생산 판매하는 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튬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2분기 순이익이 매출이 감소하고 중간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주가 폭락했던 거 보셨죠. 3분기 실적도 저조하고 4분기도 저조할 것이다 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고 24년 2분기에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고 23년 말에는 광양 공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고가 쌓이고 뭐 물론 잘 되면 좋겠죠, 사이클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리튬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이 비싸야 어쨌든 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죠. 100원에 10원 마진 남기는 것보다 1000원에 뭐 한 1, 200원 남겨도 티가 별로 안 나니까 일단 마진이 원가 자체가 좀 올라야 되는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급락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이 리튬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인해서 마진 폭이 축소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제 좋아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리튬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결국 23년 폭락한 리튬 가격이 반등해야만 중장기 사업 가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공장 가동 준비는 완료됐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주력 사업이었던 중국 부진도 결국엔 철강 이제 뭐 재건하고 뭐 새로 건물 짓고 뭐 이럴 때 철강 들어가는데 빔이나 이런 것들 부진의 원인이고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본업에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24년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8% 정도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로서 전망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68만 원에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현재가는 45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보다 3년이 낮은 이제 그런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 순이익도 많이 감소한 모습. 근데 24년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25년이나 되어서야 이제 좀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고 사실은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기는 그런 단계는 지났잖아요. 우리 21년, 22년에 막 성장하던 이제 그 폭발적인 전기차 성장 시장은 현재는 아니고 약간 안정기 바로 직전에 과도기 요 수준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산업 전반으로 구조가 개선되면서 이런 원자재 가공하거나 배터리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무조건 2차 전지차 하다 보면 이런 흐름 자체를 놓치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자체가 이제 기대감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기차가 수요가 좀 둔화되고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산업이 좀 개편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 중에 또 기아차가 최근에 79,000원에 추천하고 난 다음에 85,000~6,000원까지 오른 이유도 결국에는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빨리 바꾼 게 기아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던 것들이 좀 생각보다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이슈, 전기차가 테마가 없을 때는 또 반등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게 사실 이게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이제 뭐 주식은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테마가 좀 없을 때는 좀 오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제가 매번 정리해드리다시피 테마가 많아요. 테마가 많고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신당, 내년 22년 4월에 총선, 그다음에 뭐 이런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좀 전기차 업종이 소외될 가능성이 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히터류 가격이 낮은 부분이 반등해야 되고 전체적인 기대감이 좀 다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불신하면서 이제 무작정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손절할 거냐라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본인의 계좌, 그다음 투자 기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썩 그 밝은 테마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정리입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VIP 멤버십을 하고 있고요. 월 3만 원 혹은 6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매일 아침 시황이랑 그다음에 추천 종목,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 같이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혹시 카톡 멤버십이나 본인 포트폴리오까지 조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메일 주시면은 저랑 같이 얘기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